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탐사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조금 무거운 소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화를 추구하는 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 더 왜곡되지 않은 뉴스를 접할 수 있을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 진보 시민으로서 성숙된 진보 시민으로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큰 테마를 갖고 지금까지 이 노나라의 컨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간의 그 인생, 이 생애를 걸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 죽음, 그리고 잘못된 선택, 뭐 이런 조금은 무거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조금 꺼려지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언급하고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정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유명한 학자,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학자의 예를 들어서 연구 결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 이 소재를 제가 택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이 사회복지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노인 인구에 대한 배려 없음, 뭐 무배려라고 할까요? 배려 없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이 있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의 70%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를 했습니다. 노인 인구의 7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배려는 정말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뭐 티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노인 인구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를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한 표를 던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선 정부의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는 실정, 잘못하는 것, 괘씸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인 인구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이 정도로 무관심할지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내용, 뭐 노인 자살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노인 인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정말 배려는 요만큼도 없구나라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뭐 그런 사실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노나라를 통해서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또 반면에 늙으면 죽어야 된다. 저는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어느 쪽이 맞는 말씀이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뭐 한 50여 년밖에 살지 않아서 인생의 한 100세라고 보면 평균 이제 한 반 정도. 그나마 0세에서 한 10대 후반까지는 제가 판단해서 산 인생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고
산 인생이란 말입니다. 약 한 20년 정도. 그걸 빼고 나면 제가 제 의지로 산 건 약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요, 30년 중에서도 저 역시 너무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좀 포기를 할까? 뭐 이렇게 다 그냥 잊고 좀 마감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 베이스이긴 해도 막 이런 그 표현을 제가 애둘러서 말하는 이유는 이게 또 유튜브에서는 또 이런 말들이 또 이렇게 걸러지거든요. 좋지 않게 AI가. 그래서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유튜브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조차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순간에 제 개인적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한창 인생에 대한 꿈도 많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제 삶의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런데 그 시간 브래켓을, 나이 브래켓을 한 70대, 80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70대, 80대에 희망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30대, 40대에 가졌던 희망은 아니에요. 그것과는 사뭇 달라요. 70대, 80대의 희망은 건강한 것. 삶의 마지막까지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손주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 부강한 국가 되는 것 등등 있겠죠. 하지만 30대, 40대와는 다릅니다. 예. 상대적으로 희망의 종류나 정도가 좀 약소하죠. 예. 착하죠. 예. 요즘 말로. 저희 부모님을 뵈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저희 부모님은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60 정도 살면은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가끔 하셨어요. 60 정도만 살면 오래 산다고 하셨어요. 지금 7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담배를 못 끊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셔도,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셔도 담배를 못 끊으세요. 대신 뭘로 퉁치시냐면 건강보조식품, 좋은 음식, 좋은 약, 그리고 잦은 병원 방문,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건강 염려증이나 우려증, 불안증을 털어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이렇게 뵈면 굉장히 삶에 대한 집착, 애착도 강해지시고, 내가 하루라도 건강하게 이거를 유지하고 우리 자식과 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야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친구분들이 많은 수의 아버님 친구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님이 굉장히 우울해하셨어요. 친구를 잃은 슬픔에 플러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 운동이라는 걸 안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70대 중반에 관절 수술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평생 안 드시던 고기도 드시고, 평생 안 드시던 우유도 드시고, 평생 안 드시던 커피도 조금씩 드시고, 그리고 평생 안 하시던 운동을 하십니다. 아침 운동을.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 바퀴 딱 돌고 오셔갖고 발그레한 얼굴, 건강한 표정으로 아침 준비를 하십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편이죠.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두 분 다 7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르신들께서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삶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더 강해지고 내 인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 밑에는 깔려 있다는 거죠. 삶과 죽음에 대한 거는요, 엄청 그 자연적인 겁니다. 그 누구도 노화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미국의 예일대학교 들어보셨죠? 예일대학교에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 그 미국에는 뭐 마이클 샌델만 유명한 철학과 교수로 알고 계시죠? 예, 마이클 샌델 정도로 유명한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주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노인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 자연히 관심이 거기까지 이르러서 이분 책도 좀 봤습니다. 마지막 챕터에 죽음이라는 그분이 쓴 마지막 챕터에 보면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살. 잘못된 선택이죠. 극단적 선택, 잘못된 선택.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그것이 과연 도덕적일까? 라는 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일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도덕적일까요? 일단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면 철학적인 또 얘기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건 결론을 내려놓고 매듭을 지을게요. 이 교수님은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쪽인 합리적일까라는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노나라 이 러닝 타임을 훨씬 훌쩍 넘기 때문에 한쪽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 뜻이 아니고 셀리 케이건 교수의 말입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이, 거기가, 그 행동이 나를 보다 더 지금보다는 행복하고 지금보다는 나은 곳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곳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에 옮긴다는 것,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강을 건너면 못 오는 강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가 좋을지 나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삶이, 이승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오늘 그 노나라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2번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제 주위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정신마저도 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그 자살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대한민국 노인 비율이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갖고 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죠.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율입니다. 꼴등은 아닌데요. 꼴등에서 2번째인가 3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우리나라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노인 인구로 줄여보면.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인 조건들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건강 문제였습니다. 노인 인구들이 지출을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잖아요. 다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본인의 생활비와 본인의 의료 서비스가, 본인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고 좋은 높은 수준의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 인구에게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는요, 아직도 OECD 평균 국가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있는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는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지겠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서비스가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임에도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곤율을 낮출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 같은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빈곤율도 낮췄죠. 하지만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는 벌써 날아가 버렸고요. 벌써 다 삭제를 해버리고, 제가 주목하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국무조정실에 있었죠.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을 해체했다는 이것은 거의 만행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추진단이 했던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비율을. 그런데 그 비율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노인 인구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국민들이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충분한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 부차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 세컨 플랜 B 정도가 되겠네요. 그 플랜 B의 마지노선에 있던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을 해체했다는 것은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인 사회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보다 풍부하게 해줄 생각도 없고,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혹여라도 노인 인구가, 어르신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노인학을 공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잘 보살피고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을 하고 아우성을 쳐서 거기에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최소한의 삶에서 더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더
빛이 안 보인다고 현재 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삶마저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정부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해체한 것입니다. 이건 확충을 해야죠.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돼서 국제사회에서 수출을 잘하고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국가의 부가 창출이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복지 삭제되고 있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영향으로 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 가스비도 올랐죠. 전기비도 올랐죠. 공공요금이 서비스 요금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들 돈을 못 씁니다. 점점 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삶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한두 분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부서를 없앴다. 그것을 사회복지 담당하는 곳으로 다 합병을 시켰다. 얼마 전에 여가부 그 모든 그 업무를 사회복지 쪽으로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관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놔두고 그 일을 계속 사회복지 담당 부서 쪽으로 이렇게 미루어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쪽은요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요 예산이 부족하고 정말 힘든 곳입니다. 공무원분들이요 시청이나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환보직이잖아요.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옮기고 사회복지 쪽에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와중에 기타 사회복지 관련 멀게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전부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이렇게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아닌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닦고 좀 선진국형으로 가려고 하는 중간이었습니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앞장서서 국민의 삶과 국민의 삶을, 국민의 그 복지를, 안녕을, 이익을 제공하고 보호해줘야 할 정부가 정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해체 과정을 보면서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직접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나라에서는요, 조금 무겁고 조금 자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소재를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노나라 내용을 하기 싫은 이렇게 대화로 옮기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입에 꺼내고 싶지 않긴 하지만 필수적이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분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나라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